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다룰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 중에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빨리 볼 수 있는 건 PMI 지수하고요. 여기 GDP 나오고 두 개인데 PMI 지수는 아직 속배치가 나오진 않았고 이전 나온 것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다. 크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드렸었고 GDP 나오를 보면은 2분기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1.8%로 아직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 심리수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극단의 공포로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금요일날 반등하면서 그 반등 강도 때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저점을 찍고 바닥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저점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상황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심리지수로 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빅스 지수는 보시면 꼭지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 직전 6개월 동안 이 고점이 여기 보시면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죠. 러시아가 그때 극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었는데 최근도 극단을 치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기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계속 내려왔죠. 추세적으로 나스닥이거든요. 이거 나스닥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 지수 닥스 지수는 여기서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스도 이제 정점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 투자자들 5월 11일자 지난 수요일이죠. 지표인데 바닥을 찍고 4월 말에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던 것들이 다시 악화되는 과정으로 터닝해서 넘어가고 있긴 한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그 NAAM, 좀 전에 있었던 건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협회, 요거는 NAAM인데 이게 전문 투자자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운영인데, 여기 보시면 그 직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때보다도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 주 수요일 날 반등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반등 상황으로 금요일 날 반등했죠. 요번 주 수요일 날 나오는 거는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 5월 11일자거든요. 5월 11일자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가장 최악으로 연속으로 계속 밀리고 있을 때, 그때 5일차 때나 조사했던 심리이기 때문에 가장 바닥까지 내려온 거 맞죠. 가끔 제가 보여드렸던 NAA, RIA, Real Investment Advice에 나오는 그 레터를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도 가끔 중간에 채권으로 10년 국채 수익률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이동했다 자기네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채권 10년 국채로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몇 차례 드렸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완전히 안전하냐? 그러면 이동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현금을 들고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가장,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합니다. 그 각각 지표별로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일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부분 하나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4월에 8점인데 12월에는 5.5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누차 드리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빅스텝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함수가 줄어들면 빅스텝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는 속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금리를 인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인가요? 어제 제가 녹화를 안 했죠. 녹음을 안 했죠. 연준에서 주식시장을 바닥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 완화의 패턴의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긴축의 강도를 줄인다 그래서 혹은 멈추는 것, 그걸로 주식시장의 방어 시스템 혹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는
그런 부분의 패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슈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약세가 나오는데 이거 약세 중에 제가 가끔 ARKK를 보여드리잖아요. 아크펀드. 얘가 이제 붕괴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약세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투자 심리가 붕괴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아크펀드가 회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터진 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급등했다가 지금 그 저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크펀드를 그냥 들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 있었던 요 시기까지 지금 회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 모멘텀 주식들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주식이 다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게 테슬라 하나인데 테슬라도 깨지고 있죠. 제가 계속 테슬라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주식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테슬라 주식이 그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거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기업을 저주하진 않아요. 여하튼 그래서 이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붕괴됐고 한번 붕괴되니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주 중에서 많이 깨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그 기업 자체의 가치라든가 기업 자체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걔는 다시 회복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좀 전에 보여드린 CNN 지수하고 요거 NAAM 같이 보여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머니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덤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거 처음 듣는 표현이라 이거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몰아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돈이라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머니의 최근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 요때는 보시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이게 붕괴되는 상황에서 덤머니는 밑으로 아래로 그 포지션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머니는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포지션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덤머니가 그 가지고 있는 이만큼 낮아지려면 깊은 비관론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게 아마 이거하고 이거를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순환 과정이 붕괴되지 않으면 경제는 붕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순환 과정 돌아가는 중에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맞물려서 순환하면서 이제 신용 팽창과 자산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신용 팽창은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 팽창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면 신용 팽창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용 시스템 붕괴되어 있는 건 조짐이 아예 안 보이고 있고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 돌 수 있느냐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죠. 이걸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지표들을 좀 나눠놓은 거거든요. 실물 경제 시장하고 자산 시장의 경제 지표를 좀 나눠놨는데 지금 이 종합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이 안에서 여기 안에 실물 경제에서 지금 현상 지표거든요, 얘네들이. 이 현상 지표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있느냐? 현재로서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이긴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PMI 지수는 잘 버티고 있었고 물론 여기서 중국은 현재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자산시장에서도 이쪽 부분이 사실은 현상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가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일정 부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정도 근접했었고 S&P는 20% 근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배수 그만큼 상당히 많이 줄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심리 동향에 대한 일체성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거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그 금리 인상
인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석유하고 원자재는 지금 그때그때 따라 달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 계속 그냥 반영하고 있는 거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기능은 못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현상에 의한 그 가격 하락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집한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그 매도죠.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런 채권을 매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 다 모두 다 자산도 마찬가지고 그 실물경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요하고 자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을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뭐 이 인플레이션 이거 표시가 여기에 작동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체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성, 물론 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근데 이게 둘 다 비용의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신용 팽창이나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스프레드나 혹은 일드 커브나 기준금리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채권 수익률도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문제의 영향을 일으킬 때 발생하고 있는 연체라든가 대출 태도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자산시장이 계속 움직이면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산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자산 간의 이동을 할 때 실제로 그 자산으로 이동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된다거나, 내가 얘를 들고 있으면 다른 걸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을 잡는다는 게 반드시 안전하다라고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향후 후반부로 가면서 개선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금리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이거 지금 당장 깨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심리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은 또다시 물가 압력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 쪽으로 터닝하면서 3%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걔를 뚫고 4, 5로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10년 국채 수익률은 듀레이션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2% 수익률이 변동하면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대체 자산으로 놓고 보면 금인데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도 실물 자산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녹록한데 넘어갈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도 정점일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원자재, 석유 뭐 이런 것들 원자재도 있는데, 이미 이제 그 WTI 지표를 보여드렸지만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불안정성과 변동성 때문에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거지 걔가 추세적으로 걔를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IEA하고 오펙에서 석유 수요가 줄 거라고 지금 리포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추세로 움직임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넘어갈 자산도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경기 사이클에서 신용이 극단적으로 팽창해가지고 붕괴되는 시스템도 현재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일정 부분 버블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가치가 일정 조정이 됐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대상 자산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이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이 만들어질 만큼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좋은 안정적이거나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보이는 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눈치 보기 장세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 시스템 안에서 여기서 놓고 보면 이 초반기 경기 사이클 초반기 출구 전략이 있기 전까지는 연준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커버를 해주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연준은 주식 친화적에서 주식 적대적으로 바뀌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계속 금리를 상승 방향으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떠받치는 게 경제의 체력인데 그 경제의 체력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직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은 과거에 있었던 패턴, 경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의 방향이 계속 최악으로 간다면, 그리고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현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면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찍은 건 뭐냐면, 이미 앞에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 반대로 놓고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한 푸틴이나 시진핑의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인 것, 지금 현재 그 합리적인 제롬 파월 연준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불합리한 두 가지, 푸틴과 시진핑의 압력, 그러니까 행동, 판단,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합리적 판단이 약간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 두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성은 항상 띄고 있는데, 러시아의 전쟁은 거의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줘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하이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국 국민들, 인민들의 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무작위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불합리적인 그런 이슈가 미래에도 더 추가적으로 더 심한 상황으로 악재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싸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스마트머니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사실은.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파멸에 가까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머니를 매집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스마트머니가 매수하는 동안 덤머니는 패닉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지만 세상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정 자산은, 주식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매도를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건 어느 순간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 앞에서 봤던 아크펀드처럼 중소형주로나 잘못된 어떤 섹터나 이런 것들을 잡게 되면 그게 영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처럼 그런 전쟁이 터지거나 불확실한 그런 국가의 지수가 아닌 이상은 결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하락한 강도가, 주식의 하락 강도가 상당히 세면 그 센 거로 인해서도 매집 세력이 늘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주식이 그렇게 많이 빠졌느냐? 아닙니다.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30%라고 하는 수준은 경기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의 경우,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우려만 있을 경우에는 많이 빠진 케이스거든요. S&P 500 지수 20%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30%는 그 경기 수축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발생 가능성만 논의됐을 때 빠지는 정도라면 많이 빠지는 건 맞아요. 물론 여기서 경기 수축이 계속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정점에 있어서 수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빠진 정도가 그렇게 깊이 빠진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세차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추가적으로 세차게 내려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트리거가 필요해요. 트리거. 리먼 파산과 같은 뭔가 트리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트리거로 보일 만한 게 있느냐? 현재는 트리거로 보일 만한 게 없습니다. 꼬투리가 안 보여요. 꼬투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차게 내리꽂으면서 뭐 한 반토막씩 날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반등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여름, 가을께로 넘어가면서 그 반등 상황을 보이고, 그 뒤에 이제 상황이 또다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요번은 경기 수축의 후반부 사이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물론 이제 향후에 후반부로 가서 이 앞에서 봤던 물가 상승률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 맞물려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오미크론이나 이런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경기 사이클이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으로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봤던 여기 이 금리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가계는 원리금 부담, 가계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원리금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못 견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매하려고 하는 그 구매력도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경기 사이클이 이 돈은 실물 경제 시장에서 이 가계의 소비 영역과 요 소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출하 재고 이거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용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사람일 경우에 하반기 사이클, 그러니까 향후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인지되는 확장 국면의 사이클에서 반등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이익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접근해서 이익을 더 내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좀 중립적인데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그냥 기다렸다가 반등한 시점에 포지션을 계속 줄여서 거기에 좀 중립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이익이 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익이 난 게 있다면 그 포지션을 지금부터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일단 어떤 형태로든 포지션을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 포지션을 줄이는 게. 왜냐하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과정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좀 전에 봤었던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반등 시그널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든지 심리지수가 극단으로 내려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포지션을 줄이는 게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건드렸고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또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시장을 볼 때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투자 시장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개념과 오늘 보여드렸던 그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시장, 경제지표하고 시장, 자산시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적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